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맥북 프로 신형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는 뭐 CPU 성능이니 GPU 성능, 그리고 두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남은 것들을 좀 빠르게 봐볼게요. 자, CPU 성능은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어떤 것들과 이제 비교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성능이 매우 차이가 나죠. 이번에 여기 나오는 이제 이쪽에서는 전작의 끝판왕들과 비교했어요. 특히 여기 16인치 모델을 보시면은, 자, 여기 8코어 인텔 코어 9 16형 맥북 프로랑 비교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2019년에 나온,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의 전작이거든요. 이전에 나왔던 끝판왕과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 그때 이제 CPU 성능이 이제 10코어 CPU, 뭐 M1 Max나 M1 Pro랑 똑같죠. 사실은 둘 다 CPU는 그대로니까. 이 둘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약 2배가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14인치 같은 경우는 쿼드코어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한 거의 4배쯤 좋아졌고, 그 다음에 8코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가 좋아졌다. 전작에 8코어 인텔 코어 9 이거는 이제 모델명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검색해놨는데 i9 9980HK, 이게 이제 전작의 맥북 프로에 쓰였던 칩셋이에요. 여기서 간단히 이제 인텔 CPU 코드명을 보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i7, 뭐 i5, i7, i9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냥 좀 브랜드 마케팅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이제 하이엔드 CPU죠. i3는 보급형, i5는 뭐 일반형, i7은 좀 더 고급형, 그리고 i9은 뭐 완전 전문가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은 i9이고 9980HK, 이게 앞에 나오는 숫자는 이게 몇 세대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준은 언제부터냐면은 2011년부터인데, 2011년대가 이제 1세대, 그리고 2012년대가 2세대, 2013년은 3세대,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뭐 샌드 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이런 거 기억나죠? 스카이레이크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9980이니까 이 9세대면은 2019년에 나온 거죠. 여기 뒤에 중간에 오는 게 이제 세대 안에서 체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숫자가 i9와 같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i7이면은 i7 97 뭐 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은 i9 중에서도 이제 약간 보급이 있고 완전히 좋은 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은 세부적인 급을 나누는데 쓰이는 것이고요. 마지막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나오는 H잖아요. H는 데스크탑 말고 노트북용 CPU에 써요. 노트북용 CPU 중에서도 이제 하이 퍼포먼스의 약자인데, 이제 H가 붙으면은 노트북용 CPU 중에서 좋은 거다. 그럼 H 말고는 그럼 저전력이 있는데, 저전력은 아마 U가 붙을 거예요. U는 이제 울트라북 뭐 이런 거였는데, 이 U가 붙은 것들은 되게 저전력에 좀 집중한 코어인 거고, 그 다음에 H가 붙은 것은 노트북 중에서 좀 더 성능을 중점으로 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K는 더 완전 고급형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데스크탑이면은 9980 H가 없고 K가 붙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H는 노트북에만 붙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비교들도 사실은 이 비교라는 게 어떤 환경 안에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돼 있죠. 싱글 코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멀티 코어가 있는데, 싱글 코어 같은 경우는 뭐 M1 Max가 99라고 하면은 이제 코어 i9은 전작은 70%고 7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성능도 전반적으로 뭐 46대 75, 한 1.5배가 좀 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벤치마크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널리 쓰이는 시네벤치라고 CPU 성능을 측정할 때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싱글 코어일 때 싱글 코어도 M1 Max가 더 좋고, 멀티 코어일 때는 이때도 한 1.5배가 좋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5배 정도, 1.5에서 2배까지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내리면 여기 이제 각자에 대한 스펙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나온 그런 9세대 인텔 9세대 CPU이고요. 여기 보시면 둘 다 랩탑용이고, 여기 인스트럭션 셋이라는 게 설계를 어떤 뭐 아키텍처로 돼 있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 X8664 이것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X86이라는 거는 보통 데스크탑에서 쓰이는 그런 설계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뭐 인텔이나 뭐 AMD 이런 CPU들은 다 이제 X8664 설계예요. 이 중에서 이제 X86은 이제 옛날에 우리 과거 32비트 있잖아요. 예전에 인텔 한 10년, 20년 전에, 한 20년 전이죠. 인텔에 뭐 386, 486, 586, 686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X 대신에 그런 숫자가 좀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X86은 32비트, 그 다음에 이제 X64는 64비트, 그 이상으로 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것은 애플 거는 ARM 기반인데, 이 ARM이라는 게 또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알 수도 있을 텐데 얘네들이 모바일용 그런 CPU 설계를 담당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는 모바일에 쓰였던 뭐 핸드폰이나 이제 뭐 휴대기기에 쓰였던 애들인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컴퓨터는 항상 무조건 x86 기반의 그런 데스크탑 아키텍처, 그 다음에 모바일용은 항상 이제 ARM용 이렇게 양분이 돼 있어서 우리가 ARM은 생소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모바일에는 많이 쓰였던 것이고, 컴퓨터를 조립할 때는 저희가 CPU를 많이 보기도 하고 CPU를 직접 사잖아요. CPU를 구매하기 때문에 CPU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봤을 텐데, 핸드폰을 살 때는 CPU를 고르진 않으니까 그냥 많이 넘어갔겠죠. 너무 또 길어지네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이 ARM이라는 게 제가 한 군대 전역하고 2016년, 15년, 16년에 이제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을 때, 이때 이 ARM이 말하는 게 빅 리틀 구조예요. 빅 리틀 구조라는 게 일반적인 데스크탑용 CPU는 종류가 없이 코어가 4개짜리면은 모두 4개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모바일은 사실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빅 코어는 좀 더 무거운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틀 코어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구조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7년 전인가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지금은 뭐 사실은 이렇게 양분화돼 있지만은 나중에는 ARM이 지금 그 당시에 매우 빠른 그런 기술 발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모바일 시장이 엄청 커짐에 따라서 아키텍처의 발전이 매우 빨랐는데, 아무튼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ARM 아키텍처가 나중에는 사실 데스크탑이랑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데스크탑 CPU는 진짜 고성능 CPU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한 뭐 7년 전에 썼던, 그러면 한 아이폰 6 정도가 되겠죠. 아이폰 6가 어떻게 우리가 데스크탑으로 쓰는 그 본체랑 비빌 수 있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이제 대등하게 되고, 어쩌면은 이 ARM 아키텍처의 빅 리틀 구조가 일반적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성능이 다가 아니라 이제 전기 소모, 그 다음에 발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제 이미 인텔의 12세대 2022년용 CPU인 엘더레이크가 이미 빅리틀 구조로 나왔어요.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곧 시중에도 많이 풀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ARM이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이 ARM 빅리틀 구조가. 네,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코어 수가 있고 스레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57 곱하기 빌리언즈니까 10억이잖아요. 결국 570억 개의 그런 트랜지스터 개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뭐 5나노니 뭐 7나노니 10나노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건데, 얼만큼 같은 면적에 이제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느냐가 지금까지 미세 공정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 집적도를 보시면은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 단위가 2년 전에 인텔은 14나노이고 애플은 지금 이제 5나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애플은 이제 TSMC의 5나노 공정을 썼고, 인텔은 인텔 자체의 파운드리에서 자기들이 칩을 만들어요.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공정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TDP라는 거는 열과 이제 전력에 관한 것이거든요. 프로세스가 대략적으로 얼만큼의 이제 전력을 사용하고 또 얼만큼의 발열량을 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M1 Max가 30W로 이게 저전력인 편에 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은 훨씬 좋으니까 실제로 같은 전력이면은 성능 차가 훨씬 벌어지겠죠. 네, 여기서는 그리고 맥스 템퍼러처가 보면은 인텔 거는 거의 100도씨까지 가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면 진짜 발열이 심하거든요. 이 제품 사용하진 않지만은 뭐 예전에 인텔 기반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 진짜 뜨겁고, 이게 랩탑이라고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무릎이 되게 따끈따끈해져요. 이 전작인 M1을 써본 사람들의 그런 후기를 보면은 뭐 미지근하지도 않고, 웬만한 일상생활에서는 이 발열이라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발열도 결국은 이 공정에 따라서 좀 많이 이득을 보는 게 있어가지고, 애플의 최신 공정이 이제 전력과 그다음 발열에 매우 유리한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GPU가 인터그레이티드 GPU라고 내장 GPU를 말하는데, 인텔의 GPU를 내장 GPU를 그대로 쓰진 않죠. 대부분은 각 다 이제 외장 GPU를 쓰는데, 애플은 이제 여기서는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애플이 갖고 있는 내장 GPU는 사실상 외장 GPU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먹는 전기도 사실은 얘는 15W로 좀 되게 적게 먹는데, 얘는 60W니까 그래도 꽤 많이 먹죠. 내장 그래픽끼리 이제 성능 비교하면은 거의 이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좋죠. 이전 세대의 인텔 내장 그래픽은 0.38 테라플로프인데, 이번에 나온 32코어짜리는 이제
10.4 테라플롭스예요. 또 이 플롭스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성능을 나타낼 때 그냥 많이 쓰이는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1초당 연산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인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10테라플롭스라면은 엄청 내장 GPU 치고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또 비교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표면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메모리가 엄청 달라졌어요. 사실 저는 이제 또 의아했던 게 왜 애플이 왜 여기서는 메모리를 말하지 않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은 메모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전작에서는 DDR4를 썼고 이번부터는 DDR5를 썼어요. DDR4, 5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은 그냥 이 메모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도 어떤 세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뭐 썼던 뭐 SDRAM부터 뭐 DDR, DDR2, 3, 4까지 왔는데 DDR4가 거의 이제 2016년부터 아마 맥북에 쓰였을 거예요. 2016년에 나왔던 맥북부터 작년까지 나왔던 것들이 다 DDR4를 썼는데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이제 뭐 랩탑을 떠나서 모든 뭐 데스크탑용, 서버용 모든 컴퓨터에 이제 DDR4라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DDR4에서 좀 더 개선된 DDR5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DDR5를 양산하고 있고 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컴퓨터들이 다 DDR5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DDR5가 되면 뭐가 좋냐? 밴드위스, 메모리 밴드위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역폭이죠. 원래 DDR4에서는 초당 한 40기가 정도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DDR5로 오면서 이번에 쓰인 M1 Max의 경우에 초당 400기가의 속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역폭이라는 게 거의 10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CPU 코어가 몇 개고 성능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벤치마크 점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실사용에서는 우리가 항상 CPU의 그런 최고 성능을 쓰진 않잖아요. 실사용에서는 그냥 빠릿빠릿한 게 훨씬 유저한테는 좋은 거고 우리들이 체감하기엔 좋은 건데 이 빠릿빠릿할 수 있는 그런 대역폭이 이제 10배가 는 거죠. 물론 평소에 이 대역폭을 DDR4의 대역폭도 다 쓰지 못했어요. 이건 최대인 거고 원래 평소에서도 원래 성능을 다 쓰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제한이 10배로 이제 풀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DDR5를 썼다는 게 엄청나게 큰 뭐랄까 자랑거리 혹은 애플이 좋아하는 이렇게 광고를 할 만한 것인데 이걸 전혀 말하지 않은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이전 세대의 맥북 프로 16인치랑 이번 나왔던 M1 Max와의 비교였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은 전 세대의 끝판왕인 Core i9과 비교했을 때도 2.1배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수치인 거고 제 예상으로는 아마 체감으로서는 훨씬 더 격차가 클 수도 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면은 메모리 대역폭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PU 성능도 여기 보면 이제 많은 그런 지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파이널 컷 프로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일부에서 봤던 건데 사실 14인치랑 16인치랑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14인치냐 16인치냐 모두 성능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뭐랑 비교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그러니까 전전 세대의 맥북 프로의 그 내장 그래픽이랑 비교했을 때는 13배까지 이제 좋아지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좋은 놈이 아니라 보급형이기 때문에 13배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이전 세대의 맥북 프로 16인치의 레디언 프로 5600M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도 거의 약 3배가 좋아진다.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비교로 쓰이는 레디언 프로 5600M이라는 게 되게 호구 같은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 한 2년 전에는 최고급 모바일계, 랩탑계의 그래픽 카드거든요. 특히 여기 5600M에 8GB HBM2라고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 HBM2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일 거예요.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인데 이거는 이제 뭐 GDDR6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전 세대의 맥북 프로 16인치에서 이제 거기서 고급형을 골랐을 때 이 5600M 8GB HBM2를 이 옵션을 고르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8GB GDDR6가 아니라 HBM2로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만큼 얘는 전작의 끝판왕이었는데 근데 이제 걔보다 한 3배가 좋아졌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의미가 많이 크다고 보이고 자, GPU 성능을 말씀드릴 때 이제 영상 편집 말고 이제 공대생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요새 공대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죠. 그렇다면 GPU가 많이 좋아졌으면은 데스크탑 말고 M1 Max로 AI 모델을 돌릴 수 있나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좀 여기에 대한 벤치마크를 좀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AI 학습에 대한 벤치마크가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사이트를 간단히 한 개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GitHub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텐서플로우 기준으로 이제 M1 Max를 시험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은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톨치 이런 것들이 M1 Max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성능이 더 안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한번 실험해봤고, 여기 나오죠. 레즈넷, 뭐 모바일넷,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 기반 모델일 거고, BERT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배치 사이즈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32코어짜리 M1 Max를 128 배치로 봤을 때 스루풋이 초당 한 140개의 이미지를 학습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파워 피크 찍는 것은 42W. 아마 설계는 60W까지 되어 있을 텐데 이제 60W까지 풀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또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게 완전히 M1 칩셋에 최적화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메모리는 21기가 쓴다 나와 있고, M1 Max, 그러니까 M1에 쓰이는 GPU는 사실은 독자적인 분리된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CPU랑 메모리를 공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64기가까지 메모리를 쓸 수 있으니까 한 뭐 50기가 이상 되는 그런 모델도 돌릴 수 있는 거죠. 딥러닝 할 때 많이 쓰는 NVIDIA 3090 같은 GPU도 24기가 까지밖에 메모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이슈가 가끔씩 있긴 하는데, 그래서 48기가까지 되는 메모리를 가진 그런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 쿼드로 8000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한 시세가 그래도 한 700에서 100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코인 때문에 더 올라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할 텐데,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를 줘야 우리가 48기가 정도가 되는 진짜 그래픽카드 전용 메모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이론상으로는 거의 64기가까지 메모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시스템 메모리 한 4기가 빼면은 한 60기가까지는 얘가 GPU 메모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다 쓸 수는 없겠죠. 데이터 로드 하다 보면은 64기가를 모두 GPU에 할당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3090 같은 GPU에 비해서 메모리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벤치마크를 했어요. 레퍼런스가 있는데 3090 현존하는 가장 빠른 그래픽카드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것을 한번 보시면은 레즈넷 50에서 똑같은 배치 사이즈를 봤을 때 얘는 스루풋이 이제 초당 1100이거든요. 얘는 초당 1100이고 우리가 M1 Max는 140개니까 한 뭐 8배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8배, 9배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M1 Max가 딥러닝에서는 엄청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물론 얘는 이제 전기를 훨씬 많이 먹죠. 360W를 먹으니까 전성비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는 9배 이상 RTX 3090이 먹지만은 속도도 한 그 정도 빨리 나와주기 때문에 전성비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볼트 라지를 보면은 똑같이 이제 16개의 배치 사이즈일 때 얘는 초당 19개의 시퀀스가 나오는데, 엔비디아 3090 같은 경우는 16개 배치에서 131개가 나오네요. 약 한 8배 정도, 한 7배 정도 RTX가 빠르고 전기도 그만큼 많이 먹고, 뭐 아직까지는 이게 제 생각에는 맥북 프로를 딥러닝 전용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맥북용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최적화가 되면은 제 생각엔 충분히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그 근거는 피크 파워를 지금 다 쓰지 않았거든요. 이 피크 파워를 40 정도 쓰는데 최대가 한 60까지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150% 정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저는 보이고, 근데 거기다가 또 자체적으로 좀 최적화가 된다면은 여기서 진짜 많이 잡으면 한 2배까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공대생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맥북 프로를 딥러닝 학습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에 나는 그냥 갖고 있는 딥러닝 서버가 없어. 딥러닝 서버가 없는데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냥 난 이걸로 딥러닝도 간단하게 돌릴래 할 분이면은 이걸로 이제 못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이걸로 이제 딥러닝을 돌리려고 생각했던 분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걸 산다면은 그냥 프로토타입 모델,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발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는 것은 연구실에 있는 GPU 서버에서 돌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이거를 쓰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메모리가 되게 많아요. 메모리를 30기가, 40기가까지 이제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얼마든지 좀 큰 구조의 네트워크를 좀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실험을 해서 되게 작은 샘플로 한번 가능성 같은 것을 빨리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모델이 할만하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다 옮겨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엔비디아 RTX 3090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3090에서 돌리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모델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또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모델 학습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더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맥북 프로로 간단하게 모델 빌드를 하고
테스트 한 다음에 나중에 옮겨가지고 모든 자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학습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대생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딥러닝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연구실에는 GPU 서버가 없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저는 맥북 프로, 이번 맥북 프로를 사서 좀 딥러닝을 하는데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대생들이 이 맥북을 사면은 정말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이것은 1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스킵할게요. 자, 그 다음엔 발열인데 이번에는 50%더 많은 공기를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보시면은 왼쪽 있잖아요. 이 기준에서 여기 지금 팬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는데 왼쪽 부분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공기를 흡입을 해요. 측면에서 흡기가 이루어지고 전면 가운데 중앙 쪽에서 또 흡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흡기가 이렇게 생겨서 돌다가 나가는 배기는 이쪽이거든요. 그 전면 좌우에서 이제 배기가 생길 거고, 이제 이런 쿨러가 지금은 이제 좌쪽인데 또 오른쪽에 한 개 더 있겠죠. 이게 이전 모델들보다는 좀 더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측면과 전면에서 들어오잖아요.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이제 이전 세대의 맥북 프로의 쿨링 시스템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측면에서 들어와서 공기가 흡기가 이루어지고 지금 전면으로 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거랑 이제 비교하면은 여기서는 전면에서 들어오는 흡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뭐 좀 더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사실은 우리가 정량화하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단하게 맥북의 합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양쪽에 쿨러가 있잖아요. 이 쿨러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 배기 쪽에 파이프가 있어요. 이 파이프가 쭉 이어져서 가운데 여기 CPU라고 써있는 데를 지나고,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히트 파이프라는 것이에요. 열을 전달해주는 파이프인 거고, 열 전도가 잘 되는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PU랑 GPU는 여기 딱 칩이 있는데 여기 좀 나사들이 있거든요. 이 나사를 다 풀면은 이 히트 파이프를 통째로 뗄 수가 있어요. 떼면은 여기 아래 이제 CPU랑 GPU가 이제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여기 CPU랑 GPU에서 발생한 열이 이제 이쪽으로 전도가 되면은 여기서 쿨러가 식혀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쿨링 시스템이 뭐 엄청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까서 보면은 이 바람 개비가 되게 약하거든요. 이걸로 좀 쿨링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약해가지고, 애초에 가장 좋은 것은 열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정이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맥북은 인텔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14나노 공정을 가져서 좀 발열에 많이 취약했는데, 근데 이제 M1부터는 5나노 공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열 면에서도 훨씬 이제 유리해졌고, 애초에 발열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쿨링 시스템을 그대로 둬도 훨씬 쿨링에 유리한데, 거기다가 쿨링각이 더 좋게 했으니까 성능이 훨씬 좋아지겠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한 개에 딱 보니까 1기가인 것 같은데 1기가짜리가 지금 총 16개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16기가가 되겠죠. 16기가의 메모리이고, 제 거는 이것을 보면 여기 하이닉스라고 써 있었어요. 하이닉스 거이고, 여기 보시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게 이게 이제 SSD예요. 옛날 거는 여기 나사 풀어가지고 이것을 또 자가로 혼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이게 납땜이 돼서 안 되는데, 그래서 쿨링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것도 엄청 제가 보기에는 혁신적인 것인데, SSD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원래는 보통 한 3GB per sec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2배가 나왔죠. 2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은 예전에 많이 썼던 3GB per sec도 충분히 빠른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그 성능을 모두 쓰진 않거든요. 그것도 차고 넘치는데 얘는 거기에 2배가 더 빨라지는 거니까 SSD에 투자하는 것도 돈이 아깝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1TB짜리 SSD를 사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사면은 한 15에서 2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TB에 한 뭐 30만 원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또 비싼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 정도면은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 왜냐면 SSD 속도 자체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실생활에서 또 얼만큼 체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지금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인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 마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